세월이 너무 빨라서 벌써 8월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이니까 8월은 과연 의미 있는 반등장이 나올까요? 그 반등을 이끌 주역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이제 무지 덥잖아요. 덥죠. 네, 그래서 뭐 이른 더위에 좀 싸우는 분들 계속 이제 지치신 분들 많습니다. 8월 절정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어떨까요? 좀 의미 있는 반등장 나올 수 있을까요? 네. 8월을 우리가 예측해 보려면 지난 아주 변동성이 심했던 6월, 7월을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뭐 하루가 다르게 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의 수급과 같은 외적인 변수가 주된 원인이었다. 물론 수급. 그렇죠. 이 우리가 반추해 보면 7월 달에도 많은 분들은 계속 반도체 피크론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계속 이 변동성의 원인으로 이야기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니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수급적인 변수가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밝혀진 게 계속 우리가 7월 달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된 원인이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조금 더 들어가 보니 결국에는 미국의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헤지펀드가 만들어진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2024년 6월 그 25살 청년이 만든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만들고 2026년 6월까지 무려 누적 수익률이 1,550%입니다. 1,500. 네. 오. 자산 규모, 굴리는 자산 규모가 200억 달러였고요. 그런 청년이.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165쪽짜리 리포트 하나를 쓰고 이렇게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대를 나오고 오픈AI에서 잠깐 근무했지만 사실 오픈AI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잘려요. 그래요. 예. 그리고 165쪽짜리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리포트 하나를 써서 이rak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을 받았고 완전 여기에, 인생이 역전된 네, 여기에 누가 케이스예요. 붙냐 하면 네. 우리가 잘 아는 피터 틸이 붙습니다. 그 이쪽이 붙어서 AI 전용 헤지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AI 관련 많은 걸 투자하는데 이 중에 포함된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네. AR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헤지펀드의 본사는 미국의 동부였고요. 동부 월가의 전통적인 헤지펀드 전주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VIP 고객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6월, 7월 동안 이 동부 월가에 있는 많은 헤지펀드들이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같은 리포트를 통해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켰고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실은 많은 차익 실현을 매물을 빼면서 네. 이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레버리지 상품을 주로 출시를 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2배인데도 이 난리였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4배, 5배, 10배짜리까지 만듭니다. 10배요. 예. 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6월, 7월부터 미국의 동부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빼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40%가 떨어졌잖아요. 네. 5배짜리 레버리지 ETF는요. 40% 정도 급락하면 이걸 원금 회복하려면 한 400% 정도 주가가 올라줘야만이 네.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잔고가 앵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파산하다시피 하고 동부에 있는 다른 헤지펀드가 이 고객을 다 인수하는 조건이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실은 이런 추세에 같이 맞물린 거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엉키면서 사실은 7월 한 달간 우리가 겪어왔던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급등, 급락의 장세가 계속 있어 왔던 게 사실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8월인데요. 8월은 이게 해결될까? 저는 일부 청산되었다 봅니다. 일단 실리콘밸리발 몇 곳 헤지펀드들, AI발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지금 거래량이 1조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급적인 변동성은 일단 우리가 제거했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이 이상 없다는 것은 여러 리포트 그리고 특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졌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플러스 카펙스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일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 달의 흐름은 일단 조금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정상으로 잡아가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니 해도 그런 좀 리스크는 일부 좀 제한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는 거죠. 8월 수급적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는 하는 예. 부분 제한 제거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건 좀 다행인 거고. 네. 일단 우리가 AI 관련해서 수요가 엄청 늘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을 낼 것인지 혹은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론을 많이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논리를 많이 펴니다. 자동차업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예. 자동차 부품업체가 영업이익이 60% 70% 나는데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이 10% 나는 게 말이 돼? 이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부품이잖아요. 반도체 쪽에 영업이익이 60, 70% 나는데 지금 완성차는 빅테크들이에요. 빅테크는 영업이익이 날까 말까 투자해야 되는 정도인데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어라는 게 사실은 이 논리의 근거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구글 최고 CEO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지금 더 큽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의 AI 때문에 산업에 큰 변화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이전에는 각자의 영역이 명확했어요. 구글은 검색 클라우드, 아마존도 클라우드 사업 혹은 이커머스, 그리고 애플은 스마트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또 다른 사업에서, 그리고 메타는 또 다른 사업에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많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 역할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AI DC를 빅테크가 모두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TPU, NPU, CPU, 엔비디아가 GPU마다가 CPU가 들어갔죠. 그리고 테슬라도 NPU를 만들어요. 구글도 TPU를 만듭니다.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는 심지어는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면 26억 달러, 그러니까 24조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풀 스택을 다 만들어야 살아남는다고 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CEO도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말처럼 한동안은 이 투자가 갈 것이다. 그럼 실적은 언제 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부터 실적이 빠르면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네. 당연히 오겠죠. 네네. 그때까지는 저는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여러 곳에서 AI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은 투자는 27년, 28년까지는 멈추지 못한다.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투자금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흐름을 보면 AIDC를 굳이 우리 따로 만들어야 돼? 같이 좀 만들어, 같이 쓰자. 공동해서. 예, 네. 협업 체제가 나오긴 시작했어요. 그렇더라도 반도체 수요를 완전히 줄일 만큼 투자는 줄지 않을 것이다. 피크로는 당연히 이제 아닌 것 같고 이런 흐름에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LTA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반도체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일종의 공산품이었어요. 네. 대충 시장을 예측합니다. 지금 PC나 스마트폰 여러 서버 쪽 수요를 보니 저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이 정도 팔릴 거야. 근데 이게 운때가 잘 맞으면 굉장히 돈을 벌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구조였어요.
근데 최근에 LTE 계약을 좀 면면을 뜯어보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반도체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중 이런 건데 요거 우리 3년 동안 계약을 해줘. 무슨 말이냐면 공산품에서 파운드리처럼 주문용 반도체로 바뀌는 겁니다. 네, 맞춤형. 예,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파운드리에서는 당연히 주문용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재고를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파는 구조였는데 이게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건 분명하고 그 수요도 2028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명확하기 때문에 반도체 피크로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물론 지금 오늘도 뭐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 조금 올랐다가 내일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은 6월 7월달에 있었던 이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여러 번 발행을 하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표님이 되게 강조를 잘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구글이 지금 과소 투자가 제일 문제다.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채 계속 발행해서 뭔가 마련을 해서 자본을 계속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생존 네.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오늘 그 시장이 약간 밀리고 있는 이유도 지금 금리 부담 때문이잖아요. 금리 때문이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니까 시장이 떨고 있는 거고 이런 네. AI 시대에 투자가 굉장히 집중돼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시중금리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저는 큰 축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당연히 AI는 한 축이 들어가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사라진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고 미국 금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근 시장이 굉장히 특히 불안했던 부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반출을 해보면 이 거시경제 변수와 기업 실적 변수 간의 방향이 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 실적은 되게 좋은데 왜 이래라는 의문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그 시구는 금리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금리가 동기를 했어요. 아마 인플레 우려가 있으면 좀 떨어뜨렸을 텐데 저는 올해까지는 동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물론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고용지수예요. 미국의 고용지수가 지금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고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고용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질이 안 좋군요. 그렇죠. 특히 서비스직 고용들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저는 8월 이후 하반기에는 우리가 여러 항목들 중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거든요. 플러스 고용지수도 같이 봐야 된다. 결국 하반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페드의 금리 정책이라 보는데 다른 조건이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펀더멘탈 우리가 짚었던 게 다 좋아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맞아요. 됩니다. 네네네. 만약에 운 좋게 금리가 떨어져주면 하반기도 탄력을 받겠죠. 그런데 현재 금리가 동결될 정도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정시를 올리는데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사실 되게 많은 리포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보다 보면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리포트 굉장히 귀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그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걸 보면 증권사가 목표 주가 상향하는데 이제 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모아지면은 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도 비슷한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카드로 나와줘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수요의 변동성은 해결된 것 같아. 펀더멘탈 문제 없다며. 근데 금리는 변수가 좀 있긴 있어. 그러면 뭘로 이 하반기를 견인할 수 있어? 저는 반도 특히 AI 발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네, 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을 2024년에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3년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준을. 2024년에 주주 환원책의 핵심 내용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삼성전자는 9조 8천억씩 그 10조 정도 되는 돈을 매년 주주 환원을 했고, 특히 이제 중간에 한번 자사주 매입도 10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요게 올해 끝나는데, 그러면 카펙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한다는 거를 내년부터 또 한 번 해준다면 이런 상황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올해 예를 들어서 예상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31조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의 절반, 예. 65조를 주주 환원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예,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지금 액트 같은 곳에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45조 해달라고 지금 임시주총일하고 지금 연다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주주들이 볼 때는 M% 성과급 문제를 보면 11% 정도 성과급 준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 40조 돼요. 어느 주주가 자기들 배당 총액보다 직원들 성과급을 더 많이 주는 것에 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8월 중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 정책을 아마 지금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잉여 현금은 131조 중에서 절반인 65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배당금이 최소 4배가 늘어납니다. 4배가 늘어납니다. 4배. 예. 저는 이게 굉장한 큰 주주, 그러니까 주가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SK하이닉스는요. SK하이닉스도 작년까지는 매 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반기 배당을 7월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원래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리더스 인덱스가 이번 주 초에 상반기 배당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자를 냈는데요. 제가 SK하이닉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자 확인을 해봤더니 네. 왜 배당 발표하지 않나요?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 부사장이 지금 이사회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발표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유추를 해보면 상반기 배당을 그냥 발표하려다가 지금 이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을 곧 특별 배당을 또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배당을 발표하지 않을까. SK하이닉스도 잉여 현금 흐름이 최소 80조 됩니다. 네네네. 그럼 절반이 40조. 40. 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지금의 배당보다 10배가 늘어납니다. 작년에 배당 2조도 안 했거든요. 네네.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저는 이 두 회사의 기업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이 8월, 9월 주가 상승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SK하이닉스 주가 부양을 위한 좀 의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직접 그 관련자한테 확인을 하셨다고 네. 하는데 완전히 그 뭐랄까 좀 없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예, 정확하게 팩트를 뭔가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당연하죠. 느낌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주주들이 가만 안 했겠죠. 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10% 성과금을 주잖아요. 10%면 올해 영업이 250.25조를 줘야 됩니다. 배당을 25조보다는 적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가만히 주주 없다. 환원, 특히 이제 배당 쪽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는 게 느낌적으로 좀 오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풀렸고 펀더멘털 이상 없는데 주주 환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나와준다면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 이제 우리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코스닥이 받고 있어요. 오늘 잠시 쉬어가더라도 최근 흐름은 괜찮았으니까. 자, 그럼 투자 열기가 계속적으로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순환 매수의 흐름인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돌이켜보면 그때 급등한 이후에 8월 3일 날 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락한 돈은 일정 이상의 프로그램 매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면 여기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가 일정 이익을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빠진 돈은 국내에서 돈다면 코스닥으로 가서 순환 매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 올 초에 오른 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로봇주가 올랐고, 그죠? 제약 바이오가 약간 올랐습니다. 네. 이건 순환 매매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변수는 지금 7월부터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상장사 속가액입니다. 예, 예. 네. 퇴출 위기에 놓인.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게 아마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요게 좀 이루어지면 코스닥도 믿을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 매매인데 코스닥 기업이 속가내기를 하면 조금 더 알짜 기업으로 갈 수 있는 필터링이 되고 나면 조금 체질적으로 좋아지는 것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약간 뭐랄까 표현을 좀 과격히 하면 암적인 존재를 퇴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에 따른 그런 답변지가 나올 때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8월 장 전략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전히 일단 AI 관련 반도체, 준대, 피지컬 AI가 좀 같이 묶일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피지컬 지금 로봇주로 그러는데 저는 이 섹터를 피지컬 AI 섹터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로봇보다는.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비롯한 AI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저는 두 번째는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전략이. 이게 AI가 지금 AIDC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전력기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하고 세 번째는 금융 쪽인 특히 저는 은행 증권 쪽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업은 거래대금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업 쪽이 은행하고 증권업 쪽이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심업종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하반기는 펀더멘털과 주주 환원 이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하라라고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